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기각 5, 각하 2, 인용 1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해 국익 확보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또 불출석해 재판부로부터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등 전국 4개의 중대형 산불이 강풍을 타고 인접 지역들로 확산하면서 추가 대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고 87일 만입니다. 사실 기각 결정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고 오늘 한 총리의 심판 결과가 궁금했던 이유는 곧 있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이었는데 가장 관심을 끈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의 위법, 위헌성에 대해서는 헌재가 그 어떤 판단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감췄다는 분석이 나올까요? 일단 한 총리의 선고 내용과 결정문에 담긴 판단부터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지 87일 만에 기각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탄핵 심판 가운데 헌재가 처음으로 내놓은 결론입니다. 헌재는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한 총리 탄핵 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 내란 행위를 공모하고 묵인했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 5가지 사유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의 재판관 중 4명은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도 파면 사유까진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하였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합니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하면서 한 총리는 즉시 복귀해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지금부터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의 핵심 쟁점들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세부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한 총리의 탄핵 소추 사유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한 대행이 묵인하고 동조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한 총리의 적극적 행위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한 총리가 비상계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8명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인용 결정을 내렸던 재판관까지도요.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방조와 공모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각하 결론을 낸 재판관 2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판관 6명 모두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거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습니다. 계엄 선포 과정에서 한 총리의 적극적 행위가 없었다며 동조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또 한 총리가 약 2시간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게 되었을 뿐이라며 그 이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한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계엄 해제를 건의했고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는 사실관계도 인정했습니다. 한 총리 탄핵소추 최종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 역시 비상계엄 묵인과 동조에 관해서는 다른 재판관들과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이번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헌법상 탄핵소추 사유인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파면할 정도의 일까지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렸죠. 위헌은 있었지만 직을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겁니다. 이 내용은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목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총리에게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재판관을 임명할 구체적 의무가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한 총리가 국회에서 재판관 선출안을 가결하기도 전에 미리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헌법상의 구체적 자기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재판관 미임명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등을 감안할 때 그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한 총리를 파면하지 않았습니다. 한 총리의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파면 결정은 중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한 총리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점도 손상된 헌법 질서가 일부 회복됐다는 사정이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고 있던 한덕수 총리를 탄핵 소추할 때 그 기준을 국무위원 기준인 국회의원 151명 이상으로 할 것인지 대통령 기준인 200명 이상으로 할 것인지를 놓고도 말이 많았었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 자체에 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과반에 해당하는 6명의 헌법재판관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기는 하지만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면서 국무위원 탄핵소추 가결 정족수인 151석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봤습니다. 권한을 대신 수행하는 것일 뿐 공직이나 지위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고요.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을 포함한 6명의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인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어 적법하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한 총리 측은 탄핵소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만큼 국무위원 의결 정족수가 아닌 대통령의 의결 정족수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탄핵심판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본래의 지위인 국무위원 요건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총리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고 권한대행은 직무를 대리할 뿐 새로운 지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조한창 재판관 등 2명은 한 총리는 권한대행으로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인 만큼 정족수를 대통령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는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선 헌재가 의결 정족수 문제로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헌재는 소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었죠. 하지만 헌재는 12.3 비상계엄의 성격이나 위헌성은 물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의 연결고리가 될 만한 쟁점들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일부러 쏙 뺀 듯이 말입니다. 이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비상계엄 방조 묵인입니다. 국회 측은 한 총리 탄핵 소추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임을 알면서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참석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해당 사유는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과 직결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한 가늠자로도 여겨져 왔습니다. 헌재는 한 총리가 계엄 선포에 적극 가담한 증거 등이 없다고 소추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한 총리의 방조, 묵인 여부는 계엄의 성격을 따지지 않아도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내란죄 철회의 적법성 여부도 쟁점이 될지 관심이었지만 이 역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내란죄의 그 형법상의 위반 문제는 처리하는 걸로 하고 그냥 내란 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헌법 위반 문제만 주장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변론 과정에서 한 총리 측이 내란죄 철회 여부에 대해 국회 측과 다투지 않기로 하면서 쟁점화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반면 내란죄 철회를 헌재가 적법하다고 보고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때도 내란죄 철회 부분을 문제 삼지 않을 거란 해석도 있습니다. 비상계엄 위법성과 내란죄 철회 모두 내용을 담지 않으면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예측을 최대한 피하는 방향으로 결정문을 썼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오늘 선거 의견 중에선 눈길을 끈 2명의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해 정반대 의견을 낸 정계선, 김복형 두 재판관인데요. 어떻게 의견이 달랐는지도 좀 볼까요? 국회 몫의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임명된 정 재판관은 오늘 유일하게 탄핵안 인용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 재판관은 한 총리가 특검법을 거부하고 재판관을 미임명한 게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위헌 법률 위법 행위였다고 밝혔습니다. 현조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8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서 위헌, 위법 행위로 오히려 국정 혼란을 더 가중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와 같은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하여 논란을 증폭시키고 정 재판관은 국회 측이 주장한 탄핵소추 사유 중 2가지를 꼽았습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과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을 위헌, 위법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정 재판관은 결정문에 한 총리가 특검 후보자 추천을 미룬 건 특검법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특검법과 헌법,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2가지 행위 모두 헌법과 법률 위반 정도가 파면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재판관은 한 총리를 파면해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파면으로 인해 생길 국가적 손실에 비해 훨씬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반면 김복형 재판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당시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건데, 그런데 김 재판관은 앞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오늘은 왜 다른 결론을 내린 걸까요? 이어서 장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복형 헌법재판관은 이 같은 발언이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위헌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가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3인에 대한 선출안을 통지한 지 하루 만에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후보자들의 자격 요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비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때까지 비청구인이 국회 선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밝힌 적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특히 대통령이 가진 임명권의 행사 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며 국회의 선출 통지 뒤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일각에선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서 김 재판관이 위헌 결론을 내렸던 것과는 논리적으로 모순된 판단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형식적 임명 권한밖에 없는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재판관의 자격 여부 등을 심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읽혀서 앞선 판단과 다른 결론을 내린 건 한 대행의 경우 재판관 선출안이 국회에서 통과한 후 바로 다음 날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국회에서는 지금까지 30건의 탄핵안이 발의됐고 이 중 13건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탄핵 소추된 게 3명이니까 이번 정부에서만 헌정사를 통틀어 4배 이상 탄핵 소추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 한 총리 탄핵 심판까지 하면은 총 9건이 다 기각된 거죠. 최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소추안은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92표로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탄핵 소추안은 모두 30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국회 문턱을 넘은 건 지난 2023년 2월 이상민 당시 행정부 장관부터 한덕수 총리까지 13건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문재인 정부까지 발의된 탄핵 소추안은 21건으로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은 3건에 불과해 이번 정부에서만 4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야당이 주도한 탄핵안은 줄줄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지금까지 9건이 잇따라 기각됐습니다. 야당이 무책임하게 탄핵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지점입니다. 이제 헌재에 남은 탄핵 심판은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건 등 4건입니다. 지난 21일 발의돼 아직 헌재로 넘어오지 않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은 국회 보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 경제부총리의 탄핵안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되자 헌법재판소 일대에 모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 탄핵도 기각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반면 탄핵 찬성 진영은 헌재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윤 대통령 역시 탄핵이 기각되면 어쩌나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장덕진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 주변에 투명벽과 철제 울타리,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시민들의 통행을 통제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선고를 앞두고 경찰이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3중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오전 10시쯤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가 기각되자 일부 시민은 춤을 추며 기각 소식을 반겼습니다. 윤 대통령 반드시 기각됩니다. 정직한 정치, 정직한 일을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반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해온 비상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 총리 탄핵 소추를 기각한 헌법재판소를 비판했습니다. 내란 공범 한덕수 복귀시킨 헌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한 총리에 대한 기각이 윤 대통령 탄핵 기각으로 이어질까 걱정하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탄핵이 돼야 되는데 윤석열이가 한덕수를 보니까 일말에 약간의 그런 기분이 든다는 거죠.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만 남은 가운데 헌재 주변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헌재 앞에서 야당 의원이 폭행을 당하는가 하면 기자회견을 하다 계란을 맞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안전을 위해 헌재 맞은편에 있던 1인 시위자와 유튜버를 이격 조치하는 한편 우측 보도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 당일 헌재에서 100m 이내를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며 준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경비 실패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법조팀 우정원 기자와 뉴스 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결과는 기각이었지만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재판관들 의견이 갈린 것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성향에 따라 갈렸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적어도 일부 재판관의 판단은 어느 정도 성향에 맞춰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재판관 8명의 성향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재판 결과를 대입해 보면요, 재판관 소수 의견들이 성향과 맞물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고려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나요? 재판관들이 법리가 아닌 외부 상황을 고려해 의견을 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다만 적어도 각 소수 의견이 현 여당과 야당의 주장과 맞아떨어지고 있는 거는 맞아 보입니다. 먼저 가장 왼쪽에 있는 거죠.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의 경우에는 내란 상설 특검 추천을 안 한 것,
그리고 재판관 임명을 안 한 건 모두 위헌일 뿐만 아니라 한 총리 파면 사유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이는 야권의 주장과 같습니다. 보수 성향 재판관들 소수 의견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가장 오른쪽을 보면요. 각하 의견을 낸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의 의견은 탄핵 소추안의 의결 정족수가 총리 기준인 의원 151명이 아니라 대통령 기준 200명이어야 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네요. 이는 여당의 주장과 같습니다. 네네. 또 기각에는 동의했지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이다라는 다수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았던 김복현 재판관의 판단도 여당 손을 어느 정도 들어준 모양새입니다. 이게 지금 관심을 받는 이유가 최근에 탄핵 사건마다 만장일치로 결론을 헌재가 내렸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갈렸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이게 미칠까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은 사안이 다른 만큼 장담하기는 어렵긴 합니다. 네. 다만 이 4대4로 갈렸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 이후로는 줄곧 만장일치 의견만 계속 나왔었던 만큼 윤 대통령 사건도 만장일치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많았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오늘 한대행 사건이 5대 2대 1로 갈리면서 윤 대통령 사건도 재판관들 간의 의견이 갈릴 수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네. 또 평이만 한 달 가까이 길어지고 있죠. 이런 점도 이게 만장일치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 아니냐 이런 추측도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 탄핵 사건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비상계엄이 위헌이었냐 이 부분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게 좀 아쉽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이 한대행의 탄핵 심판 결정문이 39쪽인데요. 네. 이 중에 비상계엄 부분 판단은 이 한쪽도 되지가 않습니다. 한대행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 이 내용이 전부일 뿐이지 네.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었는지 이런 판단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윤 대통령 사건을 어떻게 판단할지 힌트가 되는 부분을 못 찾은 겁니까? 이게 법조계에서는 없는 게 힌트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네. 이게 헌재가 의도적으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판단을 오늘 밝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선고 전에 이미 불복을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 탄핵 결정문을 미리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최대한 보여주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밖에 한대행 탄핵 심판 때도 윤 대통령 사건과 마찬가지로 내란죄를 철회했었는데 오늘 헌재는 이 부분을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굳이 언급을 안 했을 수도 있지만요. 이 역시 윤 대통령 선고에 대한 힌트를 안 주려고 언급을 하지 않았을 거다. 이런 추측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의 위헌성에 대해서 어떤 얘기도 안 한 걸 보면 어떻게 보면은 재판관들 사이에서 아직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역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관들 간에 합의가 안 돼서 오늘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힌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일부러 뺄 수 있다. 지금까지 우종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87일 만에 돌아온 한덕수 대통령 대행은 그동안의 국정 공백을 의식한 듯 점심을 도시락으로 때우며 여러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당장 대형 산불부터 트럼프발 관세 전쟁까지 급한 일이 많거든요. 한 대행은 통합을 강조하며 왼쪽이나 오른쪽이 아닌 앞으로 나아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기각 선고가 난 직후 곧바로 출근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87일 만입니다. 한 대행의 첫 일성은 통합이었습니다.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좌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어 우리 국민 대다수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닌 위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행은 가장 먼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전국 산불 총력 대응을 점검했습니다. 이후 전군 경계태세 강화 지시를 내린 뒤 대국민 담화와 국무위원 간담회, 산불 현장 방문 등 빼곡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드디어.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한 대행은 최우선 국정과제로 트럼프발 관세 전쟁 대비를 꼽았습니다. 현실로 닥쳐온 통상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저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부총리가 주재했던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를 총리가 참여하는 통상 관계장관 회의로 격상하고
주요 민간기업 대표 등도 함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오랜만에 출근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애초 그동안의 소회만 짧게 밝히고 언론의 질문은 받지 않겠다고 공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은 딱 하나만 물어봤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임명을 할 거냐고요. 한대행 뭐라고 답했을까요? 주진희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복귀 후 첫 질문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였습니다. 권한대행님 혹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혹시 이제 곧 또 뵙겠습니다. 임명 여부에 대해서 즉답을 피한 겁니다. 한대행은 야당의 탄핵 압박에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해왔던 만큼 당분간 정치 상황을 지켜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헌재가 임명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결국에는 임명을 해야 하지만 즉각적으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도 한 만큼 당장 임명해야 할 부담은 사라졌습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에 대한 특검 추천도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헌재가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와 관련해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며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만큼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 추천도 숙고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대통령실은 탄핵 심판 기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 탄핵 남발이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했는데 이번 한 총리의 복귀로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자 즉각 언론 공지를 통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재의 결정으로 국회의 탄핵 남발이 부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의 직무 복귀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복귀하면서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조심스레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다만 헌재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메시지 발신을 자제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기조는 당분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대형 산불에 공개 메시지를 내며 석방후 이어오던 침묵을 깬 윤 대통령도 이번 헌재 결정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기각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헌재의 판단 중 본인들에게 유리한 부분을 부각시켰습니다. 총리의 탄핵 가결 요건이 151석 이상으로 봐야 한다거나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은 건 문제라고 했던 부분들이요. 또다시 한 총리를 압박하는 겁니다. 이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심판 기각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헌재의 판결이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웠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헌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재차 문제 삼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복귀에 앞서서 이 헌법 수호하지 못한 데 대해서 국민께 사과를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을 즉각 임명하시기 바랍니다. 그간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던 한 권한대행 탄핵 가결 정족수에 대해 헌재가 국무총리 의결 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도 강조했습니다. 권한대행의 탄핵 가결 요건이 대통령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아닌 과반이 맞았다면서 민주당 주도 탄핵에 정당성을 부여한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정족 의결수와 관련 대통령이 아닌 총리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분명하게 결론 내렸습니다. 조국 혁신당도 헌재의 결정은 수용될 수밖에 없으나 납득하기는 어렵다며 무책임한 결정에 분노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야권은 무엇보다 정치적 불안정성을 하루빨리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서둘러야 한다는 헌재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이기옥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 총리의 탄핵 기각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선고 기일이 늦춰져 내전이 우려된다고까지 했죠.
민주당은 12년 만에 광화문에 천막 당사를 열고 막판 여론전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장가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 기각 결정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헌재를 겨냥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2차 계엄, 내전이 우려된다며 헌재의 신속한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12.3 계엄 사태에서도 최하 5천에서 10,000명을 죽이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고 다시 또 계엄이 시작될 수도 있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예고대로 12년 만에 서울 광화문에 천막 당사를 차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공식 회의는 물론 장외 농성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국회부터 광화문까지 이어지는 도보 행진과 범야권 장외 집회는 물론 국회의원 전원회의 소집으로 헌재의 조속한 판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국정 안정을 이유로 윤 대통령 파면 촉구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곧 있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에 맞춰 여론전을 강화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장가희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은 기각이 됐지만 민주당은 이미 발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을 접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 대행 복귀와는 별개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이 필요하다 이건데 당내 의견도 사실 분분합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내란 공범 혐의와 같은 부총리 시절의 사유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같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사유가 포함됐습니다. 당초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의 선고일이 잡히며 최 부총리 탄핵이 중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민주당은 예정대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최상목 부총리의 위헌 위법 행위가 더 분명해져 탄핵 절차는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대행 탄핵 선고에서 일부 재판관이 마 후보자 미임명 문제 등을 위헌이라고 명시한 것을 근거로 삼은 겁니다. 불법 상태를 용인하는 것이 국회의 미덕일까요? 이것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는 것이 국회의 권한을 넘어선 국회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여당은 물론 당 내부에서도 최 부총리 탄핵의 실효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MBN에 권한대행이 다시 바뀌었는데 지나간 일로 탄핵하는 게 이상하다면서 차라리 한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 요구를 밀어붙이는 게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주 본회의는 오는 27일만 예정돼 있는 가운데 탄핵안 처리를 위한 추가 본회의에 우원식 국회의장도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져 이를 설득하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외신들은 이번 판결이 한국의 정치적 혼란 속 새로운 전환점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전했죠. 윤석열 대통령 선고 일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 위기에 마침표를 찍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한 겁니다. 한효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요 외신들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기각 소식을 실시간 속보로 전했습니다. The highest court in South Korea decides there's not enough evidence to sustain the prime minister's impeachment. There's not enough. 외신들은 한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를 두고 혼란 속 변곡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이 정치적 혼란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고 했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을 수개월간 사로잡은 정치 드라마의 가장 최신 에피소드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깊이 양극화된 상황에서 정치적 위기에 마침표를 찍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일본과 중국 언론도 관심 있게 보도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한 권한대행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논점이 일부 겹쳐 주목을 받았다며 윤 대통령의 심판에 대한 영향은 불투명하다 전했습니다. 중국 관여 환구시보는 한국의 대통령과 국무총리, 야당 대표가 잇따라 사법 판결을 받게 됐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한 총리의 복귀로 여당은 윤 대통령도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한껏 더 크게 키우고 있습니다.
반면 발언 수위를 더 높이는 걸 보면 야당은 좀 불안해 보이기도 하죠. 정태진 기자와 함께 여야 상황 뉴스 추적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 기자, 그간 여당 의원들과 지도부는 좀 개별적으로 행동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당 지도부도 그렇고 윤 대통령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는 게 확연히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법리적 판단에 대해서는 앞서 좀 상세히 전해드렸는데 여당 지도부는 특히 이번 한덕수 총리의 선고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상이하게 갈렸다는 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헌재가 평의를 더 제대로 하게 되면 윤 대통령의 결과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건과는 개별 사건이라면서도 내심 기각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헌재로 방청을 간 여당 의원들도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당 중진 의원들도 한 총리 기각이 결정되자마자 대통령 복귀를 주장했습니다. 네.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한다면 우리 대통령의 직무 복귀도 기각이 5분이고 인용이 1분, 각하가 2분인데 대통령에 대한 각하 또는 기각 가능성이 대통령 헌재 심판은 좀 더 명확한 위헌성 여부를 가리는 심판인데 오늘처럼 다양한 의견보다는 일치된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는 판단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때는 이때다 싶은가 봅니다. 이 여권 잠룡들 이재명 대표 때리기에 아주 올인을 했어요. 맞습니다. 숨죽이던 여권 잠룡들은 오늘은 누가 먼저 내나 경쟁하듯 메시지를 냈습니다. 먼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헌재를 향해서 지체 없이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선고하라고 압박했고요. 특히 탄핵 찬성파 한 총리와 공동담화를 나란히 하기도 했던 한동훈 전 대표는 이 대표는 국민 앞에 엎드리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나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 대표는 국정마비 혼란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압박했고 안철수 의원은 이 대표는 이제 정계에서 은퇴하라며 이재명 대표 책임론에 가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 수위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대표는 신속한 선거를 주문하면서 물리적 내전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상 심리적 내전을 넘어서 물리적 내전 상황이 계속 예고되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불안감이 상당한 걸로 보입니다. 이에 더해서 당장 모레 이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 등 유죄가 나온다면 이 대표 그리고 민주당을 향한 비난 여론은 더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민주당은 오늘부터 광화문 천막 당사를 설치하는 등 빠른 파면을 외치며 대통령 선고까지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네. 관할 지자체장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천막을 강제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도 헌재 앞에서 여야 간 신경전 거세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헌재 앞에서도 여야가 또 충돌했습니다. 현장 모습 직접 보겠습니다. 여기 왜 와요? 여기서 왜 의원 이게 어떻게 된 집회입니까? 나는 꼼수 이게 국민의힘 수준이죠. 아이고 민주당 수준이나 돌아보세요. 이 대표의 선고부터 만약 있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까지 정치권은 더 경랑 속으로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날짜는 사건 접수 101일째를 맞은 오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선고일은 넘을 것으로 보이죠.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다음 달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대통령 대행직에서 내려온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번엔 대통령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나가야 합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재판관 평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지만 선고 기일을 통보하진 않았습니다. 가장 유력한 선고일로는 여전히 이번 주 금요일이 꼽히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있고 목요일에는 헌재 일반 사건 선고가 예정돼 있어 이 날짜들은 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의가 예상을 넘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주를 넘겨 4월에 선고가 날 수 있다는 전망도 힘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열린 윤 대통령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에서는 첫 정식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재판 날짜를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로 지정했습니다. 재판부가 이게
합법적인 기소였는지 또 무슨 사실관계나 법리적으로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대해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재판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첫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번 대장동 재판에 증인 출석을 하지 않아 경고를 받았었죠. 이번에 또 나가지 않았고 결국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쓰라고 했었죠. 이번엔 이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기일에는 나갈까요? 이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21일에 이어 연속으로 법원에 불출석한 겁니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 재판에 나오지 않았을 때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이번에는 별도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고 공판 기일인 다음 달 7일과 14일에 증인 소환장을 추가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 이후에도 재판에 안 나오면 유치장에 갇히거나 구인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불출석 의사가 명료하고 이로 인해서 재판이 방해될 우려가 높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재판부가 어떤 구인장 발부를 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했을 때 진행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대표가 또다시 출석 통보를 받은 대장동 재판의 다음 기일은 오는 2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산불 소식입니다. 경남 산청은 나흘째, 경북 의성과 울산 울주는 사흘째 산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데 점차 불이 인접 지역으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상호 기자, 지금 거기 어디입니까? 네, 저는 지금 울산 울주 산불 지휘 본부가 설치된 대운산 주차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산자락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데요. 애초 오후 3시쯤이면 주부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강풍과 송전탑 때문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후 6시 기준 울주 산불 진화율은 83%인데요. 바람을 타고 경남 양산 방면으로도 불이 번지고 있습니다. 양산까지는 직선거리로 불과 1km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산불이 울산 양산만 확산하고 있는 게 아니죠.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산불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 산불이 가장 먼저 시작된 경남 산청은 벌써 나흘째입니다. 산 정상에 강풍이 불면서 이곳 역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불씨가 수 킬로미터까지 날아가 인근 하동군 옥종면까지 산불이 번졌습니다. 오후 6시 기준 진화율은 85%로 오전보다는 많이 높아졌지만 헬기가 뜨지 못하는 밤 사이가 고비입니다. 경북 의성 산불도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성에선 동부와 서부 두 곳에서 산불이 났는데요. 오후 6시 기준 평균 진화율은 60%입니다. 바람이 북쪽으로 강하게 불면서 인근 안동시 기란면까지 불이 확산해 추가 대피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21일부터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로 지금까지 4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산림 8,700여 헥타르, 축구장 약 12,000여 개에 달하는 면적이 불에 탔는데요. 정부는 경남 산청군에 이어 경북 의성군과 울산 울주군, 경남 하동군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지금까지 울주 산불 현장에서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경상남도 창녕군 소속으로 산청 산불 현장에 지원을 했다가 숨진 희생자 4명에 대한 합동 분향이 시작됐습니다. 30대 공무원은 근무 순서를 바꿨다가 그날 변을 당했고 60대 진화대원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터라 안타까움이 더 큽니다. 강진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공무원 4년차인 30대 A씨는 경남 창녕을 떠나 부모님이 있는 창원에서 근무하겠다며 도청 전입 발표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실과 배려로 생활한 그는 사고 당일 본인 근무일이 아닌데도 출근을 했다 변을 당했습니다. 자기가 승무원이 아닌데도
또 다른 사람은 또 바꿔줬다가 이런 변이 생겨. 60대 산불 진화 대원인 B 씨도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이름난 효자였습니다. 어머니는 물론 동네 어른들이 병원이나 읍내를 나갈 때는 꼭 자신의 차로 태우고 다녔습니다. 엄마하고 같이 살았고 그 산불 보러 다닌다고 하는 거 그게 참 너무 대단하죠. 뭐 우리로서는 항상 가을을 갖다가 이래 존경하지. 오늘부터 합동 분향이 시작됐습니다. 60대 산불 진화대원 3명과 30대 인솔공무원의 마지막 가는 길에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그분들도 다 뭐고 부모 자식이 다 있고 이러는데 한 집에 가장도 있을 수도 있고 그분들 뭐 생각하면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창녕군은 오는 27일까지 합동 분향을 이어가는데 이 기간에 예정된 모든 행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이번 대형 산불은 3건 모두 사람들의 실수로 발생한 그야말로 실화로 드러났습니다. 경북 의성에서는 성묘하다 불이 났고 울산과 경남에서는 용접 작업과 예초기 작업 도중에 튄 불꽃이 산불로 번졌거든요. 실수로 불을 냈다지만 국가적인 큰 손실을 유발한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심우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야산 정상 부근에 있는 봉분 2기가 시커멓게 불탔습니다. 주변을 살폈더니 소주병 뚜껑과 함께 하늘색 라이터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20일 성묘객이 산소를 정리하다 불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을 주민은 당시 산불이 나자 성묘객들이 다급히 뛰어내려왔다고 말합니다. 산소에 잠시 들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몹시 당황을 해서 불을 냈으면은 가면 안 되니까 여기 있어야 된다 해서 하니까 그냥 그대로 내려가 버리더라고요. 목격 주민이 황급히 발화 지점으로 달려가 진화를 시도했지만 불은 바람을 타고 더 커졌습니다. 조사에 불려온 성묘객은 묘지를 정리하다 불을 냈다고 진술했습니다. 정리하다가 이게 불이 바람이 불면서 번지면서 전화를 해서 신고하셨어요. 정리가 되면은 조사를 할 예정으로. 앞서 21일 발생한 경남 산청 산불은 예초기에서 튄 불씨가, 울주군 산불은 용접 작업 중 불이 붙는 등 모두 실화로 드러났습니다. 산림보호법 53조에는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을 물립니다. 방화 등 고의가 아닌 과실범, 초범, 고령은 처벌이 약하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 3월 강릉시 산불은 주민 2명이 1심에서 징역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지난주 연세대와 고려대 등의 의대생 등록이 마감됐죠. 교육부는 휴학 신청이 반려됐음에도 등록하지 않은 의대생은 별도 구제책 없이 모두 재적 처리될 거라고 강조했는데 그럼에도 등록한 인원의 절반은 유급을 각오하고 수업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 학교에 왔을까요?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지난주 등록을 마감한 서울의 한 의대입니다. 실습실에서 무언가 논의하는 학생들도 보이지만 대부분의 강의실은 텅 비었고 복도도 썰렁합니다. 복귀했다는 의대생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의대생이실까요? 혹시 의대 재학생이실까요? 아, 다름이 아니고. 저희 대학원생이에요. 지난 21일 등록을 마감한 연세의대는 학생 881명 중 등록하지 않은 398명에게 미등록 재적 예정 통보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료계 일각에서 절반 복귀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폄하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절반 넘는 55%의 학생들이 등록한 겁니다. 교육부도 정례 브리핑에서 과반이 복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대체로 일치한다며 재적 통보를 받는 학생에 대한 별도 구제책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대학은 절반만 복귀해도 정상 수업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복귀한 학생들이 등록만 해놓고 수업은 불참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복귀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복귀라는 게 등록을 하고 수업을 들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상태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등록만 해놓고 또 수업을 안 들으면 그것은 정상적인 복귀라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정부는 수업이 정상화돼야 2026년 의대 정원을 증원 없이 3,058명으로 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지난해 도입된 필리핀 가사 관리사는 한 달에 200만 원이 넘는 높은 서비스 이용 요금 탓에 부잣집 가정만 활용한다는 비판도 꽤 있었습니다. 애초 의도와 달리 말이죠. 오는 6월부터는 지금보다 저렴한 가격에 외국인 가사 관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도입된 필리핀 가사 관리사를 주 40시간 쓰려면 매달 240만 원을 줘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를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도입 때부터 부자만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금액 부분에서 부담스럽다는 얘기는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쓸 수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좀 정해져 있고 오는 6월부터는 외국인 가사 관리사를 최저임금 제한 없이 고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유학생과 결혼 이민자 가족 등 4개 비자를 가진 성년 외국인도 앞으로는 육아 가사 도우미로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8만 명에 달하는 대상자들이 가사 사용인 형태로 300개 가정과 직접 고용 계약을 맺는 걸 서울시와 법무부가 허용한 겁니다. 가정부나 유모, 집사 등을 일컫는 가사 사용인은 사용자의 사생활과 밀접하고 감독이 어렵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내 인력업체에 근로자로 고용된 뒤 각 가정에 파견되는 방식의 필리핀 가사 관리사와는 차별화되는 지점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월급이 책정되는 사례도 다수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외국인 가사 관리사가 가정과 개별 계약을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등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인공치아, 임플란트라고 하죠. 임플란트를 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시술을 받은 3명 중 2명이 잇몸 질환을 앓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임플란트 자체에 문제가 있기보다는 사후 위생 관리를 잘 못한 탓이 큽니다. 자연 치아에 비해 통증을 늦게 감지하는 것도 또 하나의 이유가 되고요. 한범수 기자가 전합니다. 왼쪽 아랫니를 임플란트로 대체한 60대 여성. 시린 느낌이 들어 혹여나 치과를 찾았는데 잇몸 뼈가 삭아 있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다른 치아들은 뿌리가 잇몸뼈로 덮여 있는데 임플란트 뿌리는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살아있는 이가 아니니까 뭐 그냥 안 해도 되겠지. 저도 모르게 이게 많이 망가졌던 것 같아요. 대한치주과학회에 따르면 임플란트 시술 이후 잇몸 질환을 겪는 비율이 65%에 달했습니다. 잇몸뼈가 손상돼 임플란트를 다시 하거나 뼈 이식까지 필요한 환자가 많았습니다. 재시술이 어려울 정도로 잇몸이 상하면서 결국 틀니를 사용하게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나서 구강 위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입니다. 과한 음주와 흡연도 질환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이었습니다. 임플란트 잇몸 질환은 자연 치아보다 통증이 늦게 감지돼 치료 적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특별한 그런 증상이 없이 진행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치과에 주기적으로 내원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하루 3번 이상 칫솔질, 1년에 2번 이상 스케일링, 치간 칫솔 사용이 예방에 필수적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1년 전 일론 머스크의 뇌과학 업체인 뉴럴링크는 전신마비 환자의 뇌에 칩을 심었었습니다. 이 환자의 최근 근황이 공개됐습니다. 생각만으로 체스 등 각종 게임을 즐기고 있었는데 조작 능력이 향상되기는 했지만 칩과 뇌 사이의 연결이 가끔 끊기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게임을 이길 정도가 됐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로 전신이 마비된 아르보 씨가 휠체어에 앉아 체스 화면을 응시합니다. 아르보 씨의 뇌에 이식된 칩이 생각을 컴퓨터 명령으로 전환해 체스판의 말을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1년 전 아르보 씨는 일론 머스크의 뇌과학 업체인 뉴럴링크의 첫 임상 환자로 컴퓨터 칩 텔레파시를 뇌에 심었습니다. My name's Nolan Arbaugh. I'm 29 years old. 8 years ago, I was in kind of a freak diving accident and dislocated my C4, C5. 1년 동안 칩을 조작하는 능력이 향상됐다며 자신의 삶을 바꿔놨다고 만족했습니다. I was playing
a video game with my buddies from college. Not only was I able to play with them, but I beat them in a game based on speed. 뇌에 칩을 부착하는 기술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실제 아르보의 칩과 뇌 사이의 연결이 끊기면서 컴퓨터 조작이 불가능해지기도 했습니다. Brain surgery, it's not a trivial thing. It has a lot of potential risk. Could be brain hemorrhage. 뉴럴링크의 기술이 활동뿐 아니라 생각이나 믿음까지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송전탑을 훔쳐간다. 상상이 되십니까? 중국에서 20층 건물 높이의 송전탑을 그것도 12기나 훔쳐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부터 훔쳤음에도 당국이 이 사실을 인지한 건 올해 2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베이징에서 김한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대형 송전탑이 옆으로 쓰러집니다. 철근으로 만든 길이 80m, 20층 건물 높이의 송전탑을 철거하는 모습입니다.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오갔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도 정상적인 철거 작업으로 생각했지만 이들은 사실 도둑들이었습니다. 가동이 중지돼 관리가 소홀한 송전탑 12기를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차례대로 해체한 뒤 나온 철근을 우리 돈 1억 원 정도를 받고 팔아치운 겁니다. 以往咱们听闻过偷电的，也见过偷电缆的，可是偷高压电塔，这还真是破天荒头一遭。 더 황당한 건 국영전력회사가 송전탑을 방치한 탓에 송전탑 12기가 사라진 사실을 올해 2월에나 알았다는 점입니다. 신고를 받은 현지 경찰은 수사 끝에 주범 4명을 체포했는데 이 중 1명은 과거 전력회사와 송전탑 재활용 계약을 맺었던 전문가였습니다. 这事儿真是让人哭笑不得呀！那拆塔的手法堪比工程队。 엽기적인 절도 사건에 충격을 받은 중국 공안 당국은 폐산업 시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내가 행복한가? 스스로 평가하는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58위. 그런데 지금 한창 전쟁 중인 이스라엘이 8위, 치안이 불안하기로 유명한 멕시코는 10위를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김문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날아온 미사일을 격추하느라 수시로 공습 경보가 울려 퍼지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하마스뿐 아니라 레바논, 시리아, 예멘 등과 동시에 전쟁을 벌이는 이스라엘의 행복 지수는 세계 8위입니다. 올해 세계 행복 보고서를 낸 연구진은 그 비결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유대 관계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언제든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신뢰가 전 세계 1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치안이 불안한 멕시코와 코스타리카도 각각 10위와 6위를 기록했는데 이들 국가는 가족 간 유대를 통해 공동체 의식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Tenemos un montón de cosas que pues ayudan a esto, ¿no? El color de nuestro país, el folclore, la gastronomía, independientemente de la inseguridad que sabemos que hay, pues hay muchísimas otras cosas más que rescatan lo bueno de nuestro país. 반면 한국은 6계단 내려간 58위를 기록했고 미국은 역대 최저인 24위로 추락했습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며 사람과 권위 있는 기관에 대한 신뢰가 줄었고 양극화된 정치가 이 현상을 부채질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The larger political turbulence, shall we say, these days does very much play a role. The negative emotions around anxiety, worry, stress. For example, around the world, the degree that people worry has increased extraordinarily.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는 상대의 선의를 믿고 돕는 경향이 큰 것으로 분석돼 나란히 행복한 국가 순위 5위 안에 들며 부동의 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속보입니다. 서울 강동구에서 땅 꺼짐 현상, 이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손선민 기자, 사이즈가 꽤 크다면서요? 네, 사고가 일어난 건 오늘 저녁 6시 29분쯤입니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한 도로에서 대형 땅 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싱크홀은 4개 차선에 걸쳐 발생했고 직경 20m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오토바이가 도로 위에 있다가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한 당시 승용차 운전자 역시 도로 위에 있었는데 땅 꺼짐이 발생한 도중 겨우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이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주변 주유소도 정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오후 6시 43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했는데요. 피해 상황에 따라 대응 단계를 높일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서울 강동구는 사고 구간 양방향을 전면 통제하고 있는데요. 퇴근길 교통에 적잖은 혼잡도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역으로 확대 시행한 첫날, 대상지나 그렇지 않은 지역이나 거래는 다 끊겨버렸습니다. 적용 지역은 실입주를 해야 하니 문의가 없고 제외된 곳도 단속반이 뜨면서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당분간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수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가 밀집한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시 묶인 첫날 찾아오는 손님은커녕 집을 보러 오겠다는 기존의 약속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완전 조용해졌죠. 어제까지는 와글와글했죠. 약속 잡았던 집들 취소. 전주까지도 급하게 팔아달라는 문의가 이어졌던 잠실의 주요 아파트 3곳에서는 단 한 건의 매물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별로 지금 전화도 안 오고 어제는 지금 집주인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 안 팔려가지고. 토어제 적용 대상이 아닌 곳이라 해서 마음 놓고 거래하는 곳도 아닙니다. 강남 인접 지역이지만 토어제는 적용되지 않는 서울 성동구 일대 부동산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풍선 효과 우려에 단속반이 뜬 탓인지 몇몇 부동산은 대면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문의는 있지만 오락가락 정책에 불똥이 튈까 관망하는 모습입니다. 단속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부동산 업무를 지금 사무실에서 못 보고 있어요. 대출 문턱까지 높아지면서 당분간 이런 분위기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갭 투자로 아파트를 살 수 없는 데다가 하반기에는 거래가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 추세 속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가 여전해 서울 주요 지역 집값의 큰 폭 하락은 어려울 거란 시각이 많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장바구니 물가에 교육비, 공공요금까지 안 오르는 게 없는데 내 월급만 그대로라고 자주 섞인 말들 많이 하죠. 실제로 허리 역할을 하는 중산층 주머니 사정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작년 4분기 여윳돈이 70만 원도 안 돼 5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홍주호 기자입니다. 중학생과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40대 후반 A씨. 맞벌이를 하고 있음에도 4인 가족 생활비에 매달 들어가는 200만 원의 자녀 학원비까지 허리가 휠 지경입니다. 총 과목은 대략 한 5개에서 7과목 상회하는 수준이고요. 물가가 인상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가계 저축 비용이 많이 감소하고 있고. 소득은 크게 늘지 않았는데 고정 지출이 갈수록 많아지면서 중산층의 여윳돈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전체 소득 상위 40%에서 60%에 해당하는 3분위 가구의 작년 4분기 흑자액은 65만 8천 원으로 2019년 이후 가장 적습니다. 소득에서 생활비 등 소비 지출과 이자, 세금 등 비소비 지출을 제외한 금액으로 가계의 여윳돈에 해당합니다. 70만 원 밑으로 떨어진 것도 5년 만에 처음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교육비입니다. 지난해 4분기 소득 3분위 가구의 월 평균 교육비 지출은 14만 5천 원으로 1년 전보다 13% 넘게 올랐습니다. 이자, 세금은 여전한데 아파트 가격 상승 영향으로 취득세가 늘면서 비소비 지출 역시 80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지금 생각보다 지금 오래 길게 가고 있기 때문에 소비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이게 조금 더 악순환으로 가는 부분이 있다. 고물가와 대내외 불확실성 장기화로 경기 위축의 영향을 바로 받는 중산층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더 팍팍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축구대표팀이 내일 밤 8시 요르단과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8차전을 치릅니다. 이강인과 백승호 같은 핵심 미드필더들이 부상으로 빠진 위기 상황인데요. 비기거나 진다면 11회 연속 본선 진출길은 험난해집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피파 랭킹 80위 오만전 무승부에
이강인과 백승호, 정승현까지 3명이나 부상으로 빠졌지만 대표팀은 비교적 밝은 표정으로 요르단전을 준비했습니다. 패배 같은 무승부를 딛고 분위기를 추슬렀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2위 요르단과의 승점 차는 겨우 3점. 승리하지 못하면 월드컵 본선행이 꼬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첫 경기보다는 모든 면이 좀 좋아졌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좋은 경기력으로 잘 경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행 중 다행은 오만전에 결장했던 황인범이 요르단전에는 뛸 수 있다는 겁니다. 황인범과 함께 공수의 연결고리로 활약할 베테랑 이재성은 요르단과의 지난 경기에서 득점한 좋은 기억을 되살린다는 각오입니다. 제 역할을 해야 될 역할에 집중을 하고 있고 또 제가 넣든 우리 동료가 넣든 최선을 다해서 또 승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지난해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우리 골문을 열었던 요르단의 핵심 알타마리와 알 나이마트 모두 출전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표팀의 허리 황인범, 이재성의 맹활약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11회 연속 본선 진출을 바라며 수원에 모일 4만 명의 팬들의 바람대로 요르단을 꺾는다면 다음 상대 이라크와 비기기만 해도 월드컵 티켓을 따낼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지금도 곳곳에서는 산불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로 습도가 25% 아래로 내려가 있는 대구와 경북 동해안으로는 건조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여기에 동해안으로는 강풍특보도 내려지면서 초속 20에서 25m 안팎의 순간 돌풍이 불어들겠습니다. 따라서 충청과 남부지방으로는 산불 위기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진압이 어려운 날씨인 만큼 계속해서 화재 예방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까지 서해안에 따라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또 내일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수준은 나쁨 수준 보이겠고 여기에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고 있는 황사먼지가 내려앉으면서 일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맑겠고 중부지방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강릉이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기온도 광주 24도, 대구 25도 등으로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오는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이후로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